1.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무뚝뚝할 것이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선의 아름다운 본성과 악의 추악한 본성을 받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본성도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 내가 같은 혈족이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정신과 신성의 일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없고 나를 추악한 일에 끌어들일 수도 없다. 나 역시 내 동족인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미워할 수 없다. 우리는 두 발이나 두 손이나 두 눈이나 윗니와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서로를 방해하는 것은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등을 돌리는 것은 서로를 방해하는 것이다. 2. 내가 어떤 존재든 간에 나는 육신과 약간의 혼 그리고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 가진 책들을 던져버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현혹시키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신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육신을 경멸하라. 육신은 핏덩어리와 뼈조각 그리고 신경과 동맥과 정맥에 서로 얽혀있는 것에 불과하다. 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공기일 뿐이지만 결코 같은 공기가 아니라 매 순간 토해내고 다시 들이마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성은 이렇게 생각해보라. 적인 충동에 휘둘리게 만들지 말고 운명과 현재에 저항하게 만들지 말고 미래를 불신하게 만들지 말라. 3. 신들에 의한 것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우연조차도 자연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섭리에 따라 지배되는 것들도 서로 엮이고 겹쳐지는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은 섭리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에 필연이라는 것과 내가 속해 있는 세계 전체의 욕구라는 것이 존재한다. 세계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든 자연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된다. 세계는 원소들의 변화와 그 원소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물의 변화에 따라 유지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 하나의 원칙으로 삼도록 하라. 책에 대한 갈망을 버려라. 그러면 괴로움 속에서 죽지 않고 진심으로 신들에게 감사하며 진실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4. 얼마나 오랫도록 이런 일들을 미루어 왔으며 신들이 얼마나 여러 차례 유예를 해주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기억해보라. 매 순간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내 앞에 놓인 일들을 정확하고 아주 진지하게, 친절하게, 흔쾌히, 정의롭게 실행하는 것에 집중하라.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에 집중하라. 모든 일을 인생의 마지막 일인 것처럼 하고 목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정신이 말하는 것을 감정이 뒤엎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불만에 차서 행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몇 가지만 지키면 만족스럽고 경건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만약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신들조차 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6. 영혼이여 그렇게 계속 품위를 떨어뜨려라. 하지만 곧 내가 존엄해질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의 삶을 얻을 뿐이다. 내 삶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내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영혼에 맡겨버리고 말았구나. 외적인 것들이 너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라. 하지만 다른 종류의 혼란에 대비하도록 하라. 평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온갖 생각과 충동이 시키는 대로 애써 다른 사람은 심지어 열심히 하고 있을 때조차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8.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불행을 겪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내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일이 살피지 않으면 어찌 불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9. 세계의 본성은 무엇이고 나의 본성은 무엇이고 나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나의 세계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너는 자연의 일부이며 내가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테오프라스토스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죄를 비교하면서 분노 때문에 저지른 죄보다 욕망 때문에 저지른 죄가 더 나쁘다고 말한다. 이는 좋은 철학이다. 분노한 사람은 일종의 고통과 내면의 혼란 때문에 이성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욕망에 자극받고 쾌락에 지배받는 사람은 그가 저지른 죄들이 더 무절제하면서도 그다지 남자답지 못하다. 쾌락 때문에 저지른 죄는 고통 때문에 저지른 죄보다 더 가혹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옳고 철학적으로 타당하다. 분노한 사람은 분노보다는 고통으로 자극받아 잘못을 저지른 희생자에 더 가깝다. 쾌락에 지배받는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해서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1. 너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너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결정하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신들은 결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신들이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나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신들은 존재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을 쓰고 사람이 실제 해악을 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사람 안에 갖춰 놓았다. 죽음의 반대편에 해로운 것이 있다면 신들은 분명 내 안에 그것을 피할 능력을 주었을 것이다. 그 능력이 내 성품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삶에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자연은 그런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혹은 위험을 인식했지만 그것을 막거나 바로잡을 힘이 없어서 그런 위험을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유익한 일과 해로운 일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구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벌어지게 두는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삶, 성공과 실패, 고통과 쾌락, 부와 빈곤, 이 모든 것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벌어지고 고귀한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따라서 선도 악도 아니다. 12.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세상의 만물과 시간 속에서 그 만물에 대한 기억을 생각해보라. 경험하는 모든 대상의 진정한 본질, 특히 쾌락으로 유혹하거나 고통으로 두렵게 하거나 허영심으로 떠들썩하게 부추기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시시하고 하찮고 더럽고 타락하고 주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의 몫이다. 명성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 어떤 인물인지 이해하는 것도 지적 능력의 몫이다. 나아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도 지적 능력의 역할이다. 죽음을 추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내가 상상하는 죽음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따져본다면 죽음은 단지 자연의 과정일 뿐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13.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을 파헤치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낱낱이 읽어내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기 내면의 힘에 주의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그것을 숭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한심한 것은 없다. 내면의 힘을 숭배하는 것은 혼란에 빠져서 목적을 잃고 자연, 즉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에 대해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성한 것은 선하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 인간적인 것은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호의를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때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연민 역시 흑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맹목이다. 14. 설령 내가 3000년을 더 살게 된다고 해도, 아니 그보다 10배를 더 살게 된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삶 이외에 다른 어떤 삶을 잃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잃는 삶 이외에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가장 긴 삶이나 가장 짧은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재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 현재가 사라지는 것도 누구에게나 같다.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순간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를 잃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를 잃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잃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 모든 것은 항상 같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일이 100년이나 200년 혹은 무한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것을 본다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가장 빨리 죽을 사람이나 잃는 것은 똑같다. 그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15. 모든 것은 인상일 뿐이다. 견유학파 모니무스의 말이다. 그리고 이 답변의 요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이 말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분명 이 말도 유용하다. 16.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이 일종의 종기처럼 세상과 동떨어져 자라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품는 것은 만물의 본성을 구성하는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거나 또는 화난 이들의 영혼이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다. 3. 쾌락이나 고통에 제압당할 때다. 정체를 숨기고 거짓되거나 위선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때다. 5. 행동이나 충동이 어떤 목적 없이 되는 대로 뒤죽박죽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때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마땅히 목적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17. 인간의 삶. 육신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강이고 영혼은 꿈과 안개고 삶은 전쟁이고 고향에서 멀리 떠난 여행이며 영속적인 명성이란 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철학뿐이다. 철학은 우리 내면의 힘이 침해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고통과 쾌락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제멋대로 혹은 거짓과 위선에 차서 행동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거나 말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나 철학이 다루는 문제가 우리 내면의 힘이 생겨난 곳과 같은 곳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한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란 각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분해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유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개별 요소가 끊임없이 서로 바뀌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왜 사람들은 개별 요소가 변하고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은 나쁘지 않다. 명상록. 삶과 죽음을 고뇌한 어느 철학자 황제의 가장 사적인 기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음, 그레고리 헤이스 해제, 정미화 옮김, 오아시스, 서문, 라이언 홀리데이.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매우 경이롭다고 손꼽히는 책의 훌륭한 번역본이다. 사라졌어도 무방했지만 역사의 요행으로 살아남은 책이다. 이 책은 인류 유산에 관한 규칙을 드러내 보이는 예외적 사례인 셈이다.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인류의 유산에 관한 규칙을 드러내 보이는 예외적 사례인 셈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지만 여기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세계 최고 권력자의 사적인 기록이 있다. 어쩐지 모든 문장에서 정교한 기교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에는 고결함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명상록의 모든 번역본은 읽어도 재미없거나 적어도 공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책은 대략 1900년 전에 태어난 남자가 썼다. 그는 후사 없이 죽음을 앞둔 무정한 군주에게 후계자로 선택되었고 23년 후 신과 같은 군주가 되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백성에게 생사 여타권을 행사했고 수천만 명의 백성을 거느린 제국을 다스렸다. 원시적인 종교의식이 만연한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다. 정략 결혼을 했고 13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을 잃었다. 노예를 소유했고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격렬한 전쟁을 치렀다.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파피루스 두루마리나 밀랍판에 다소 모호하지만 오랜 전통에 따른 소소한 철학적 사고 훈련을 그리스어로 남겼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랬던 것일까? 과거는 낯선 나라와 같다고들 하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수천 년 전 멀리 떨어진 색다른 지역에 살았다. 명상록은 장군과 포로, 운동선수와 사회활동가, 노동운동가와 기업가, 예술가와 구도자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명상록이 가진 특수성이 일종의 보편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거의 모든 책은 출간을 위해 쓰인다. 명상록을 메모나 일기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유명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메모나 일기는 그들이 했던 일을 기록한 것에 가깝거나 아니면 후세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종의 의도를 담아 쓴 경우가 많다. 명상록은 우리가 읽도록 쓴 것이 아니라 사색을 즐기는 교양 있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명상록은 독자가 아닌 저자를 위한 책이었다. 명상록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 언제 처음 출간되었을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 지금 내 손에는 18년 전 내가 19살 때 샀던 명상록이 있다. 당시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이 책이 제대로 된 번역본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나에게는 명상록 제6권 52에서 깨닫게 될 가르침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했던가. 이것을 어떤 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화낼 필요도 없다. 그 책을 구매하는데 쓴 돈과 배송을 기다린 며칠이 내 인생에서 쓴 최고의 돈과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길이자 비장의 수단인 스토아 철학을 접하거나 알게 된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졌고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면 아마도 이런 내 감정을 이해할 것이다. 훗날 황제의 자리에 오른 한 사람의 인생이 고문과 추방을 이겨낸 그리스 노예의 지혜로 바뀐 셈이다. 이 스승의 가르침을 우연히도 기원 후 2세기 초 한 제자가 기록했던 것이다. 대학 시절 살았던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의 아파트 테이블에서 기술과 문화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사라졌다. 우리 대부분과 고대 철학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헤이스 교수의 번역 덕분이었다. 아울러 비할 데 없는 해제 덕분이었다. 훨씬 더 영속적인 관심사, 아주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가 추구했던 이상과 열망에 심취하게 되었다. 적기에 만난 적절한 책은 강력한 힘이 있다. 개인적으로 명상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에서 마르쿠스는 자연의 우연성에 감탄한다. 제빵사가 밀가루 주무르고 화덕에 넣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물리적 현상이 벌어지고 뒤이어 자연이 개입한다고 지적한다. 빵이 구워질 때 윗부분이 부풀어 터지는데 그 터진 부분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뜻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것이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식욕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제3권 이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에 대한 탁월한 관찰은 오직 시인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명상록을 바로 이 평범한 일상의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예로 보아야 한다. 명상록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애쓰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도록 스스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을 방해하고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모습, 질투심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 분노를 억누르는 모습, 죽음을 걱정하는 모습,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자신의 일을 잘 해내려는 모습,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너는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 정신의 특성을 결정한다. 해를 입지 않았다고 결정하라. 그러면 너는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너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개발의 노력이 대단히 진정성 있고 진심이 느껴지고 진지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듯해서 우리가 겪는 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고대가 아무리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껏 변하지 않았다.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시대에는 이미 고대 철학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은 지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일을 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병에 걸리고 죽고 전쟁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아첨을 하고 자랑을 하고 의심하고 음모를 꾸미고 누군가 죽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을 하고 사랑에 빠지고 재물을 모으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좇았다. 제4권 32 명상록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나와 내가 가진 명상록에는 다소 세월의 흔적이 생겼다. 오랜 기간 이리저리 다니는 사이에 물이나 음료에 얼룩이 졌다. 표지는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모든 페이지에는 표시나 접힌 자국이 있다. 거의 모든 단락에 메모를 했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다. 스티븐 마치가 말했던 100번 읽기를 하는 독자가 되어 명상록도 100번 넘게 읽었다.
명상록은 내 침대맡을 차지하고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철학에 의지하라고 일깨운다. 마르쿠스는 분명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를 좋아했던 것 같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누구도 명상록을 읽을 때 이전과 같은 느낌을 받지 않는다.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직접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자식을 잃는 것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전염병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2020년 이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충분히 그럴 만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스토아 철학에 다양하게 빗대어 인용한 부분이나 여러 스토아 사상가들을 직접 언급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르쿠스가 제2군단을 방문했고 명상록의 일부를 썼던 부다페스트 인근의 아퀸쿤 거리를 걷다가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바로 이 거리를 걸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또한 그곳이 로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새삼 생각났다. 그는 명상록 제2권 17에서 삶은 전쟁이고 고향에서 멀리 떠난 여행 썼다. 실제로 그에게 인생은 말 그대로 전쟁이자 여행이었다. 내 인생을 바꾼 바로 그 명상록의 서문을 쓸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다. 명상록을 맨 처음 읽었을 때 이 책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돌파력과 데일리 필로소피, 왕이 될 소년을 통해 스토아 철학을 널리 알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명상록 번역본의 가죽 양장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번역본이 가장 인기 있는 번역본이 되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준 사람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들과 사상에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명상록을 그가 얻은 은혜와 교훈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마르쿠스와 출판사 모던 라이브러리에 큰 빚을 졌다. 기꺼이 그 빚을 갚고자 한다. 당신이 곧 시작하려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흥분된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는 흥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제 당신이 직접 시작해보라. 마르쿠스는 임종을 앞두고 경비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라. 나는 이미 지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세상을 떠나 우리 곁에 없지만 아름다운 빛을 남겼다. 지금 당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 책을 한 번만 읽지 말고 반복해서 읽자. 이 책이 전하는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자. 철학에서 바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자. 그가 남긴 빛을 전달하자. 그레고리 헤이스의 해제. 철학적 배경. 명상록의 창작 시기는 보통 170년대, 즉 마르쿠스의 생전 마지막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르쿠스 입장에서 암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69년부터 179년 사이의 10여 년 동안 마르쿠스는 국경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교전, 카시우스의 반란 실패, 공동 황제 베르수와 아내 파우스티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감당해야 했다. 자신의 죽음 이후 100년 동안 이어질 혼란을 예상할 수 없었을 테지만 아들이자 후계자인 콤모두스가 자신이 바라던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쿠스가 철학에서 위안을 찾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철학적 탐구에서 무엇을 찾았는지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명상록을 맥락에 맞게 이해하려면 이 작품의 기반이 되는 철학체계인 스토아 철학뿐 아니라 고대인들의 삶에서 철학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철학은 하나의 학문이며 직업적 철학자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철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학의 철학과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20세기 분석 철학의 발전은 미국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 인간의 문제라고 칭한 것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인간의 문제란 윤리적 선택을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고통과 상실에 대응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말한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문제를 철학보다는 종교의 영향으로 종교의 경향이 있다. 마르쿠스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매우 달랐다. 고대 철학에는 분명히 학문적인 측면이 있었다.
아테네와 다른 대도시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철학 강좌가 있었고 직업 철학자들은 오늘날처럼 가르치고 토론하고 글을 썼다. 하지만 더 실용적인 측면도 있었다. 철학은 단순히 글을 쓰거나 토론하는 주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도, 즉 삶에서 신조로 삼을 만한 규칙을 제시해야 하는 주제였다. 이는 교리보다는 의식을 우선시하고 도덕적 혹은 윤리적 지침이라고 할 만한 것을 거의 제시하지 않는 고대 종교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였다. 어느 누구도 종교에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철학의 역할이었다. 현대적 의미의 철학은 대부분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 한 사람이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 철학 학파가 부상해 개인이 하나의 완벽한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세계의 통일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일관성 있는 신념 체계가 퍼진 것은 주로 헬레니즘 시대였다. 이러한 헬레니즘 체계 가운데에서 일반 로마 시민과 특히 마르쿠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아 학파였다. 스토아 학파는 창시자인 제논이 가르치고 강의했던 아테네 도심의 스토아, 현관 또는 주랑을 의미하는 그것으로부터 그 명칭이 유래했다. 크린시포스는 방대한 양의 글을 썼고 스토아 철학의 기초 체계를 마련한 인물이었다. 이 초기의 학구적 스토아 철학은 명상록에 자주 등장하는 몇몇 핵심 용어와 개념의 출처이므로 마르쿠스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토아 철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스토아 학파 세계관의 핵심 교리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는 스토아 학파에서 로고스라는 용어로 지칭한 보편적인 힘에 따라 통제되고 지배된다. 이 용어는 의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번역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나의 특성, 이성, 추론 능력으로 보든 그 특성의 산물, 발화나 담화로 보든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일관된 사고력을 지칭한다. 로고스는 개인과 우주 전체에 모두 작동한다.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추론 능력을 말하고 우주적인 기준에서는 우주의 구조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 섭리 또는 신과 동의어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스토아 학파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모든 사건은 로고스에 따라 결정되고 끊을 수 없는 인과관계를 따른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은 애당초 인간의 자유의지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결정론적 체계다. 사실 스토아주의자들은 그러한 체계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했고 자유의지란 여하튼 불가피한 것에 대한 자발적인 수능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난제를 해결하라고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움직이는 마차와 묶인 개와 같다. 개가 마차와 함께 달리는 것을 거부하면 마차에 끌려가겠지만 달릴 것인지 끌려갈 것인지의 선택권은 여전히 개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그 선택과 행동이 그 계획의 일부라고 해도 로고스에 따라 예상되었다. 부도덕하거나 부당하게 보이는 행동 혹은 실제 그런 행동이라고 해도 삶의 전반적인 설계를 개선시키고 이는 총체적으로 보면 조화롭고 선하다. 그런 행동 역시 로고스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로고스는 단순히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비인격적인 힘은 아니다. 은유적 의미가 아니라 산소와 탄소처럼 구체적인 형태로 그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실제적 실체이기도 하다. 물리적으로 구현하면 로고스는 푸네우마로 존재하는데 초기 스토아학파는 이를 순수한 불로 상상했고 크레시포스는 불과 공기의 혼합물로 상상했다. 푸네우마는 동물과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힘, 즉 생명의 숨결이다. 딜런 토머스의 말을 빌리자면 녹색 줄기를 통해 꽃을 피우게 하는 힘이고 돌이나 금속 같은 생명이 없는 물체에게도 그 물체를 유지시키는 힘으로 존재한다. 말하자면 돌을 돌로 만드는 내적 장력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물체는 생명이 없는 실체와 생명력의 혼합체다. 마르쿠스가 수차례 그랬듯이 원인과 재료에 대해 언급할 때 이러한 혼합체의 두 가지 요소, 생명이 없는 실체와 생명을 불어넣는 푸네우마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물체 자체가 존재하는 한 결합되어 있다. 물체가 소멸하면 그 물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푸네우마는 전체가 로고스에 재흡수된다. 이러한 파괴와 재통합의 과정이 매 순간 개별 대상에게 일어난다. 또한 더 큰 규모로 전체 우주에도 일어나는데 우주는 엄청난 간격을 두고 완전히 불에 타고
그런 다음 재생된다. 만약 세계가 정말로 질서정연하고 로고스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로고스가 만들어내는 질서는 세계의 모든 측면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정은 스토아 학파가 물리적 세계의 본질에 대해 사유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 언어의 본질과 구조에서 로고스의 특징인 합리성을 추구하도록 자극했다. 체계를 세우려는 이러한 욕구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명상록에서 답하려는 질문은 주로 형 이상학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고통과 불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가? 마르쿠스의 답변을 요약하려는 것은 무의미하고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명상록이 후대 독자들에게 미친 영향에는 마르쿠스가 이런 질문들을 분명하고 끈질기게 다룬다는 것도 한몫한다. 하지만 명상록의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사고 유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가치가 있을 텐데 피에르 아도가 이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기록했다. 세 가지 훈련, 즉 지각, 행동, 의지의 훈련에 관한 교리다. 지각 훈련을 하려면 우리는 사고의 절대적 객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두 번째인 행동 훈련은 문제는 사물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정신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각 능력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행동 훈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토아 학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마르쿠스에게 인간은 다. 스토아 학파에서 강조한 우주의 질서는 우주를 구성하는 부분들에도 비슷한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로마 상류 계급 입장에서는 스토아 학파가 그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조직에 대해 곤란한 질문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인 의지훈련은 어떤 의미에서 행동훈련과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 행동훈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의지훈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로고스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능력이 없다. 행위자의 잘못된 행동은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해를 끼친다. 화재, 질병 또는 죽음과 같은 자연의 행위는 우리가 그것을 해롭다고 보기로 생각할 때에만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해롭다고 본다면 로고스의 자비와 섭리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의 로고스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훈련은 삶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성하고 다양한 조합과 다른 방식의 표현을 통해 명상록의 수많은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명상록 제7권 5화에서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매 순간 너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1. 의지. 현재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2. 행동. 현재 가치 있는 사람에게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 3. 지각. 현재 드는 생각에 불합리한 면이 끼어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명상록 제9권 6에서 동일한 세 가지 훈련이 다시 언급되고 재정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모든 외적인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명상록 제8권 7에 이를 더 섬세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성적인 본성에게 발전은 자신이 지각한 것들 중에서 거짓되거나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추구하거나 회피하고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는 의미다. 나뭇잎의 본성이 나무의 본성을 일부 가지고 있듯이 이성적인 본성도 세계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요점을 거의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그것들이 마르쿠스의 사상과 그의 명상록 저술 작업에서
아주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